요즘 혼밥, 혼술, 혼잠, 혼놀 등의 정체불명의 단어가 심심찮게 나부닥대기에 요새 사람들 혼자 놀기 좋아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우연히 한 통계를 보고 요새 말로 깜놀했다. 2018년 9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28.5%, 2인 가구가 26.9%로서 근 3명 중 1명이 혼자 산단다. 그제서야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봤다. 왜 그럴까?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해서,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낳아서, 나이 든 이는 자식과 같이 안 살아서, 잘 나가다 막판에 황혼이혼이라는 덫에 걸려서 등등. 그 결과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샤워하다 혼자 홀라당 미끄러져서 혼자 병원에 실려가고. 그나마 젊은이는 낫다. 노인네들은 그렇게 넘어져서 병원에 한번 실려가면 다시는 혼자 집에 못 돌아오고 혼자 요양병원으로 넘겨져 거기서 혼자 세상 하직해야 한다. 남 눈치 안 보고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때는 신나는 달밤이다. 지상 천국이 따로 없다. 문제는 바로 아플 때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고통 앞에 병 앞에서는 장사 없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언제쯤 우리는 병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미래 건강보고서를 뒤적이다 보면 지구가 갑자기 사라지지만 않는다면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술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명을 단순히 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자체를 젊음으로 되돌리는 기술? 그렇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자연의 섭리대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기만을 바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잔소리책을 갖고 나왔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또 지금 아프다고 좌절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생각하자는 잔소리입니다. 더블N에서 펴낸 한상석 박사의 아무튼 사는 동안 안 아프게라는 책입니다. 어려운 의학 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지침서입니다. 그동안 덥다고 미루고 귀찮다고 대충 놔버린 나를 깨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속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것쯤은 다 아시죠? 1장에서는 속이 편하려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무얼 먹어야 하는지, 또 반드시 절제해야 할 먹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비율로 어떻게 언제 먹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배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문 관리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뼈대가 튼튼해야 집이 바로 선다. 우리 몸에서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척추죠.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법과 또 몸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얼굴과 목의 건강관리 비법이라고 해서요. 아주 기본적인 세수하는 법부터 눈, 코, 입, 목 등의 세부적인 관리법을 알려줍니다. 4장에서는요.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제목만 보고도 느낌이 딱 오는데요.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몸이 편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다. 그러니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이 5장이 강한 끌림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들려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요. 어릴 때 심한 소아마비를 앓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많은 도움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의사가 된 한상석 작가. 작가는 많은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경험을 모아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작가의 그 마음에 감사하며 저 또한 그 마음을 담아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먹이 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어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자신이 속한 생태계 속에서 서로 먹고 먹히는 포식자와 피식자 또는 기생자와 숙주의 관계로 하나의 연결고리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 고리를 먹이 사슬이라 하고 그 고리 속에 있는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 부른다. 인간은 먹이 사슬 중 어디에 속할까? 지상에서는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부엉이, 매, 독수리보다 더 위에, 그리고 바닷속에선 상어나 고래보다 더 위에 앉아 있는 최종 소비자에 속한다. 최종 소비자인 인간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먹거리로 삼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이 중 무얼 먹고 살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먹이 사슬 중 영양 단계가 낮은 쪽에 있는 걸 먹는 게 나을까? 아니면 높은 쪽에 있는 걸 먹는 게 나을까? 답은 낮은 쪽이다. 이유는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인 인간은 그동안 지구를 참 많이 오염시켜 놨다. 공장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은 공기를 오염시켰고 화학비료, 농약, 각종 쓰레기 매립으로 토양을 오염시켰고 생활오수, 폐플라스틱, 방사능 물질 유출 등으로 강과 바다를 심각하게 더럽혔다. 그 결과 땅과 하늘,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사는 그 어느 것도 인간이 싸질러 놓은 독소를 피해가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먹고 사는 인간은 자신이 뿌린 독을 자신이 도로 먹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진 것이다. 이런 환경 오염에 의한 독소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환경 오염물 속의 독소는 유기체로서 생물체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들은 생체 속에 들어와 농축이 일어나고 축적되어 주변 환경 내에 있는 일정 오염물의 농도보다 생물체 내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그 농도는 먹이 사슬의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증폭되고 확산된다. 이러한 독소의 확산성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나는지 DDT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하천 내에 0.000003ppm의 DDT가 검출될 시 그 속에 사는 생물체 내에서 검출되는 DDT의 양은 1차 소비자인 식물성 플랑크톤 안에 0.04ppm, 2차 소비자인 동물성 플랑크톤 안에 0.2ppm, 3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 안에 2ppm, 4차 소비자인 물고기 잡아먹는 새의 지방 속에는 20ppm이 들어있었다. 다시 말해서 독성 물질이 생명체 안에 들어가면 1차에서 2차로 넘어갈 때 5배로, 2차에서 3차로 넘어갈 때 10배, 3차에서 4차로 넘어갈 때 10배로 뛰어 우리가 4차 소비자인 새를 먹으면 오염된 물속의 양보다는 무려 666만 배나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 그래서 먹이 사슬이 짧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다. 먹이 사슬의 단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지상에서는 식물이요, 물속에서는 김, 미역, 다시마, 청각, 우뭇가사리 같은 해조류다. 이들에게는 독소의 축적성은 있으나 확산성은 없어 우리 입에 들어오는 먹거리 중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독소가 가장 적다. 또한 이들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체내에 독소를 배출하는 배출성이 있어 디톡스에 좋다. 특히 끈적끈적한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알긴산이 많아
우리 몸에 들어온 중금속, 농약, 환경 호르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낸다. 육식보다 채식이 좋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 해산물. 초밥집에서 제일 비싸게 받는 생선은 일본말로 마구로, 혼마구로라 불리는 참치, 참다랑어로서 그 중에서도 하얀 뱃살이 제일 비싸고 맛있다. 왜 맛있을까? 지방이 많아서다. 육고기나 생선이나 기름기가 많을수록 우리의 혀는 사족을 못 쓴다. 참치는 좋은 영양 성분을 많이 가진 어종이다. 하지만 독소 측면에서는 어떠할까? 참치는 길이 3m, 몸무게 560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으로서 오징어와 다른 물고기를 먹고 사는 육식동물이다. 바닷속 먹이사슬로 보면 상어와 범고래 바로 아래 자리에 앉아있는 포식자로서 상어와 고래를 거의 먹지 않는 우리네 입장에선 우리가 먹는 생선 중 독소를 가장 많이 축적한 생선이다. 그러므로 이런 먹이사슬 상위 레벨의 어종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데 참치에 버금가는 상위 어종으로는 대구와 연어 그리고 농어목에 속하는 황새치가 있다. 독소는 생체 내에서 지방 조직에 잘 축적된다. 참치 뱃살은 등살에 비해 지방이 50배나 많다. 이런 뱃살 스시의 한 점에 10,000원 넘게 주고 먹는다. 미쳤다. 먹이사슬이 짧은 낮은 영양 등급의 해산물. 1차 소비자. 고둥, 조개, 전복, 굴, 해삼, 멍게. 2차 소비자. 게, 랍스터 같은 갑각류. 어떻게 먹을 것인가?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빨리 식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들이 밥을 어떻게 먹는지 살펴보면 직원 의사 할 것 없이 참으로 대충 씹어서 참으로 빨리 끊는다. 마치 빨리 먹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한 외과 의사는 항상 내가 식사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와서는 내가 식사를 마치기 전에 나간다. 방금 들어왔다 싶은데 벌써 나간다. 처음엔 반찬이 모자라 가지러 내려오나 생각했는데 싹 비운 트레이 반납하고 나간다. 제대로 씹지 않고 음식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입안에 음식이 들어오고 씹기 시작하면 침샘에서 침이 나온다. 음식 덩어리에 침이 섞여서 잘 씹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음식물을 녹이고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제, 리파제라는 소화효소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를 돕고 치아의 틈새에 끼인 음식물을 분해하여 충치를 예방하고 혀 표면에 있는 미각돌기를 자극하고 세척해서 맛을 잘 느끼도록 해주며 침 속에 함유된 면역글로불린 리소자임 같은 항균 물질은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독도 하고 구강점막을 보호한다. 침은 음식을 씹으면 씹을수록 분비가 많이 되는데 침이 제대로 나오기도 전에 음식을 삼켜버리면 침의 기능은 있으나 마나다. 게다가 음식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야 소화도 시키고 흡수도 할 텐데 이런 역할을 잘하라고 치아라는 강력한 분쇄기를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할 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씹어 넘기면 말랑말랑한 가죽주머니로 된 위장은 이런 음식 덩어리를 주물러서 해결하려니 그 부담이 오죽하랴. 위장이 하다 열받아서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대충 해서 소장으로 넘기면 소화도 제대로 안 시키고 넘어온 놈들 소장이 어떻게 다 처리하겠는가. 결국 제대로 소화도 안 된 음식물들이 소장에서 적체되면서 부패하여 유해가스와 활성산소가 발생하고 이들은 장내 유익균과 장 점막을 공격하여 인체 면역 시스템과 장 점막의 방어망을 파괴함으로써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 그 반면 오래도록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숟가락 입에 넣고 50에서 100번쯤 씹어보자. 그러면 어금니라는 맷돌은
들어온 음식 확실하게 갈아주고 여기에 씹을 때마다 침샘에서 졸졸 분비된 소화효소가 골고루 섞여 걸쭉한 죽처럼 된다. 이런 죽을 위로 넘기면 위는 얼마나 편하겠나. 후딱 소화 끝내고 장으로 넘기면 장 역시 넘어오는 족족 영양분들을 흡수할 것이다. 효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밥을 먹고 있다는 신호가 턱 관절로부터 뇌에 전달된다. 그 씹는 횟수가 적으면 삼킨 음식 양과 상관없이 뇌는 덜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식한다. 그 반면 오래도록 많이 씹으면 위로 넘어가는 양은 적어도 뇌는 많이 먹었다 생각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과식하지 않고도 배가 부르다. 어디 그뿐인가? 천천히 오래 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하니 이야말로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이제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최소한 50번은 씹자. 밥 한 끼 먹을 때 아무리 짧아도 30분은 투자하자. 그리하여 맛은 맛대로 음미하고 건강은 건강대로 지키자. 이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이다. 허벅지를 키우자. 필자는 결코 오래 살고 싶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싶다.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할 때가 어떤 때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건강과 관련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치매, 기억상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자신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없을 때, 2016년 8월, 필자는 병원에서 넘어져 좌측 허벅지 근육 파열과 근육 내 혈종으로 친한 친구가 진료부장으로 있는 한 노인 요양병원에 2주간 입원했었다. 하루 종일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소대변을 받아냈다. 병실은 6인실. 63세인 필자가 제일 젊었고 나머지 환자는 70대와 80대, 정신말짱한 사람은 나 하나였고 나머지는 전부 고만고만한 치매기가 있었다. 처음 입원해서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진기한 상황을 나중에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음날 아침 간단한 메모형 일지로 적었다. 하지만 이번 사흘째 되는 날 포기해버렸다. 어제 일을 오늘 다시 돌이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다시는 어제 일을 생각하기 싫었다. 그저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가나만 생각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다. 자신의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하는 삶. 모든 것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소변마저 남이 치워주어야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병원에선 친절하게도 일주일에 2번 환자들 목욕을 시켜주었다. 먼저 남자 간병인이 방에 있는 노인네들 전부 발가벗기고 휠체어에 태운 후 한 명씩 샤워실 겸 화장실로 밀고 간다. 거기에는 고무장갑 끼고 고무장화 신고 고무 앞치마를 갑옷처럼 두른 여전사 같은 덩치 좋은 간병인이 장승처럼 서 있다.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여자 간병인이 샤워기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수하고 나면 고무장갑을 낀 그녀가 비누거품 묻힌 때밀이용 타올로 몸 이곳저곳을 씻어주고 다시 한번 살수당하고 나면 목욕제게 끝. 초등학교 졸업 후 단 한 번도 대중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는 내가 난생 처음 만인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아내 외의 여자 앞에서 알몸을 그대로 드러내고 구석구석 씻김을 당할 때의 그 기분이란, 뭐랄까, 마치 김장할 때 아낙네의 손에 의해 소금물에 적시우는 배추 한 포기가 된 느낌? 내지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가벗긴 채로 영문도 모르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으로 가스실로 들어가던
유대인 수용인 같다고나 할까? 아무튼 그때 나는 또 한 번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다. 정말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밝히는 것은 두 발로 걷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두 발로 화장실 못 가고 혼자 힘으로 샤워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말짱한 정신에 정상적인 후각, 청각, 시각을 가진 사람이 두 발로 걷지 못해 요양병원 다인실에서 여생을 보내느니 차라리 치매에 걸려 입원하는 편이 낫다. 옆 사람들이야 괴로워도 자신은 모르니 나이 든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넘어지는 것이다. 욕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필히 깔고 방이나 거실 바닥에는 신문지 한 장이라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나이 들어 미끄러져 골절이라도 당하면 그 한 방에 인생 종친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더 잘 넘어진다. 나이 들어갈수록 편히 앉거나 누울 생각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자. 열심히 걷자. 허벅지 근육을 키우자. 그래야 남은 인생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보이는 마음, 보이지 않는 몸. 지금까지 우리는 몸의 관리에 대해 살펴봤다. 하지만 앞의 것을 다 실천한다 해도 마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 몸과 마음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로서 존재한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만큼 몸에 해로운 것도 없고 몸이 아프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몸은 보이는 마음,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이 건강한 육체를 길러낸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한 마음 다스리는 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마음 다스리는 법. 화가 나면 인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비상사태에 돌입한다. 온몸의 신경줄이 팽팽해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호흡수를 증가시켜 산소 공급량을 늘린다. 이 산소로 심장을 빨리 돌려 맥박이 빨리 뛰고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다가 심혈관 사고로 퍽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간 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든지 평생 반신불수가 되든지 식물인간이 되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경우를 병원에서는 종종 보게 된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노가 되고 노가 장성한 즉 증을 낳고 증은 독을 뿜고 독이 쌓여 병이 된다. 그런 병을 예로부터 화병 혹은 우화병이라고 불렀고 이 병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여기저기 통증을 느끼고 잠을 잘 못 자고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답답해지며 의욕이 상실되고 종래에는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수가 있다. 한마디로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스스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는 하루해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화를 돋우어도 화내지 않는 비결. 한 현자가 제자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서 못된 건달에게 심한 욕을 들었다. 그는 미소만 지을 뿐 노하는 기색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다. 분을 못 이긴 제자가 씩씩대면서 물었다. 스승님,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어떻게 웃음이 나오십니까?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네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찌 되겠느냐. 그야 보낸 사람에게 도로 돌아가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욕을 했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뇨. 그야 보낸 사람에게 도로 돌아가겠지요. 그렇다. 남이 보낸 선물과 욕은 내가 받지 않으면 보낸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간단명료한 사실을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 견적서를 한번 뽑아봤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화를 내면 억울하게 욕먹어 손해고, 기분 나빠 손해고, 상대의 의도대로 놀아나서 손해고, 실질적으로 복수한 것 없어 손해니 도합 4배나 손해본다. 상대가 화내는데 내가 화를 안 내면 내 기분 안 나빠서 이익이고, 화난 놈 더 열받게 만들어서 이익이니 2배나 이익이다. 4배로 손해볼 것 2배로 이익을 얻었으니 도합 6배 이익이다. 제자들을 만나러 횟집에 갔다가 넘어져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면서 근육 내 출혈로 10cm가 넘는 커다란 혈종이 생겼다. 이 혈종으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팽팽해져 발걸음을 뗄 때마다 종아리가 당기며 아팠고 집에 돌아오면 퉁퉁 부어 있었다. 이럴 땐 그저 꼼짝 않고 몇 주간 집에서 쉬는 것이 최고의 치료인데 내가 출근을 안 하면 병원이 안 돌아가는데 어쩌겠나. 그 다리로 2개월을 다녔다. 이때는 통증 없이 발걸음만 뗄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싶었다. 그 와중에 초음파 검사 환자 10명만 넘어가면 오른쪽 어깨에 뭔가 기분 나쁜 우리한 통증이 느껴졌다. 20명쯤 보고 나면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글 쓴다고 컴퓨터 자판을 1시간 이상 두들기면 같은 증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35년 동안 매일같이 그 어깨로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하지만 작가로만 살아간다 해도 의사로만 살아간다 해도 내 전공상 오른쪽 어깨가 필수적인데 그 어깨가 매일 이토록 사람을 괴롭히니 정말 울고 싶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글도 못 쓰고 환자도 못 본다면 앞으로 무엇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그런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때는 어깨만 안 아프면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와중에 이번엔 코가 막혀 숨을 잘 못 쉬게 됐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코로 마음껏 숨 못 쉬고 입으로 힘겹게 쉬는 고통이란. 또한 코가 막혀 입을 벌리고 입이 말라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셔야 했는지 모른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코 내시경 검사를 받으니 양쪽 코 안에 용종이 막고 있어 숨도 잘 못 쉬고 부비동에서 분비물이 못 빠져나와 축농증까지 생겼다 한다. 그렇게 숨 못 쉴 땐 콧구멍으로 숨만 제대로 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어닥친 복합적인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들이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또 하나의 증세를 발현시켰다. 뭔가 심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불규칙하게 뛰면서 마치 죽을 것만 같은 공포에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심혈관 CT를 찍었더니 심한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었다. 당장 입원하라 해서 입원한 다음 날 35년 동안의 영상의학과 의사생활 중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혈관 조영술을 받았다. 이 검사는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시술을 전제하고 혈관 안으로 관을 집어넣고 조영제를 쏘아 혈관 상태를 보는 검사다. 검사 결과 한쪽 관상동맥이 반쯤 막혔단다. 하지만 아직 스텐트 넣을 정도는 아니니
우선 약물 치료만 해보자 했다.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릴 땐 심장만 조용히 규칙적으로 뛰어만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다. 참으로 힘들었던 고통스러운 나날도 2개월쯤 지나면서 병원을 그만둘 때쯤 끝이 났다. 모든 증세가 거짓말처럼 다 사라진 것이다. 이제 잠자리에 들 때 두 콧구멍으로 편안히 숨쉬며 입 다물고 잠들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데도 아픈 곳 없이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의식조차 못하며 살 수 있음에 감사한다. 식사 시간에 먹고 싶은 것 마음껏 씹어먹고 그 맛을 음미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어깨 통증 없이 환자 보고 글 쓸 수 있음에 감사한다.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소대변 보고 혼자 처리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비록 통목욕은 못하지만 혼자 서서 샤워하고 바닥 물기까지 닦고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한다. 먼 길은 못 가더라도, 달리지 못하더라도, 산에는 못 오르더라도 내 두 다리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하루하루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어찌 아름답고 즐겁지 아니하랴.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에 어찌 건강한 마음이 깃들지 아니할까.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육체를 길러낸다. 우리 모두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로 즐겁고 복된 삶을 누려가자. 네, TV만 틀었다 하면 참 많이 나오는 게 건강상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충분히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건강 정보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